안녕하세요, 북서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그 지방세력 대두와 이제 후삼국 시대를 이제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한 통 146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거기 이제 그 호적 세력의 대두 이렇게 부분인데, 자, 신라 하대에 들어가면 이제 육두풍 계층도 성장하고 있었지만,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육두풍 계층은 되게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대두된 세력이 지방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호족이라고 하는 그 지방 세력들인데, 이들은 이제 그 신라 하대에 중앙 진골 귀족들이 서로 간의 내분에서 이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니까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성장 배경을 보면 신라 말기는 이제 정치적 혼란하긴 했지만 사회 경제적인 발전도 같이 일어났거든요. 자, 일단은 신라가 이제 농업 생산력이 발달이 일어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수리 사업이 이제 활발히 추진되었고 경제적 기반이 확대돼 가지고 새로 예성강 이북 지역에 국토 개발 사업을 이제 하게 돼요. 자, 여기 예성강 이북 지역은 이제 대표적으로 폐강진 지역이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방 개발 사업을 통해 경제력 상승은 이런 호족대의 어떤 커다란 성장이 큰 밑받침이 됐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호족대 유형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크게 두 부로 나누는데 하나는 토착적 지방세력들이 이제 성장해서 이거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서 패했던 중앙귀족들이 내려와서 호족을 전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향은 또 뭐냐면 그 신라 후기에 그 진골이나 육두풍 중앙귀족들이 지방에 내어 호족이 되기도 하고 아까 이제 그 유형 중에 그런 유형이고 외관에 부임된 귀족들이 중앙정치 혼란을 틈타가지고 그것에 눌러앉은 경우가 허다해요. 그 다음 군진 세력들도 있고요. 그래서 폐강진이라든지 청해진 이런 세력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 두 번째 단락을 이제 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을 볼 수 있겠네요. 자, 하나는 토착지 지방색이 성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중앙귀족이 호족화되는 건데, 그 두 번째 유형 중에 작은 이제 첫 번째 유형은 중앙귀족들이 서로 싸우다가 지방을 내려와서 호족이 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유형은 외관으로 부임한 귀족들이 중앙정치 혼란을 틈타서 그대로 눌러앉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경우에는 이런 군진 세력들, 그래서 폐강진이나 청해진 이런 군진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호족으로 성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널리 알려진 세력들은 폐강진 세력하고 청해진 이 두 세력인데 폐강진 같은 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고려의 건국 세력들 있죠. 예, 폐서 출신들이 대부분 폐강진 출신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청해진 출신들을 이제 보는데 자, 그 밑에 보면 청해진은 흥덕왕 3년에 장보고 왕도에 설치하여 1만 명 군대의 해적을 토벌했을 뿐 아니라 그 당과 일본과의 활발한 무역을 했던 곳이죠. 그래서 이건 군진은 형식상으로 중앙정부에 예속된 군대지만 중앙집권이 약화된 신라 말에 사병적 지방세로 전환되었다. 자, 그래서 이 폐강진 부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들 지방세력들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립해서 그 지방의 백성들을 지배했는데 스스로 뭐라고 이제 얘기했냐면 그 성주와 장군이라고 칭하며 군사를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을 장악하며 조세 부역을 징수했다. 자, 이제 이들의 호족들은 지방의 막대한 농장과 사병을 배경으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과거의 지방 행정에 참여했던 경험을 살려서 그 신라의 중앙제도를 모방해서 간반제를 이제 실시했죠. 그래서 했다. 이제 지방호족들은 종래 군현 대신에 그 지방이 지배하는 존재가 되었으며 진골체제가 해체되고 신라 왕조 붕괴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밑에 단락은 이제 지방세력들이 어떻게 성장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주와 장군을 칭하면서 지방 행정을 장악하고 독자적인 간반제를 유지했고요. 막대한 농장과 사병까지 유지하고 있었다. 자, 여긴 또 안 나와 있지만 다른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향도 조직을 장악하고 있었다. 향도 조직. 그래서 불교 행사 조직인 향도 조직을 장악해서 그 지방의 어떤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 이념적인 것들을 장악했다. 이렇게 이제 같이 끼워 넣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이제 농민봉기와 후삼국 시대를 볼게요. 자, 신라 하대 혼란은 진성유왕 때 극도로 달하였다. 자, 중앙귀족들은 정치에 부패하고 사치 황락에 젖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 재정이 궁핍해지고 지방에 대한 위령도 제대로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자, 그때 이제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자, 진성 여왕에게 시무십조를 건의했죠. 그래서 이제 그 시무십조의 내용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추측이 있어요. 그래서 뭐 유교적 내용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료에서는 진성 여왕이 시무십조를 받아들였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하여튼 이는 시무십조를 올려서 이런 혼란을 수습을 하려는 의도에서 올렸고요. 자, 이런 혼란은 마침내 진성유왕 3년 전국적인 밀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배경이 보면 일단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통제가 약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연의 조세가 제대로 수송되지 못하고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여왕은 관리를 파견해 조세를 도축했지만 먹혀들지 않았죠. 그래서 곳곳에 농민반란이 일어났고 이들 농민반란을 뭐라고 했냐면 초적이라고 했어요. 초적.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에 사는 적은 산적이라고 하죠. 그 바다에 있는 건 해적이라고 하고 이 초적은 풀잎에 숨어 있다가 공격하는 무리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여러 가지 농민봉기들이 쭉 일어났는데 그 대표적인 이제 농민봉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원종 예노의 난이죠. 원종 예노의 난. 네. 그 외에도 이제 적고조의 난이나 뭐 그런 난들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런 농민봉기는 이미 중앙정부의 위령이 지방에까지 파견하지 못하고 각지의 호족들이 자집하고 있었던 현실 위에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지방 호족들 사이에는 이들 초족을 이용해서 그 세력을 확대한 죄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상주의 근거를 둔 원종과 예노였으며, 자, 그 외에는 북원의 양길, 죽주의 뭐 기현, 완산주의 경원 등등, 양길에 부여했던 궁예 등등이 있는데 이들은 이 농민봉기를 이용해서 그 뭐냐면 세력을 확대시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후삼국 인물들이 여기 나타나죠. 건원이라든지 궁예라든지. 그래서 이런 세력들은 농민봉기를 때 이 농민반란으로 흡수해가지고 세력이 성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반란군 중에 정권을 수입하는 단계까지인 건 건원과 궁이었다. 예.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건원에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건원은 이제 상주 지방의 농민 출신인데 원래 이제 신라의 장군으로 들어갔다가 뭐 무진주를 점령하고 완산주에 이르러서 후백제를 건국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궁예 같은 인물은 이제 신라 왕자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릴 때 이제부터 중생을 하다가 그 당시 양길에 부하됐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양길을 넘어뜨리고 송악을 근거로 해서 후 고조를 건국했다.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한국사 통론에는 후 고조라고 되어 있지만 후 고조는 이제 후 고구려하고 동일한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고려나 고구려 동일한 의미니까요. 그래서 건원과 궁예가 각자 이제 그 예전에 백제와 고구려 이런 것들 부흥을 포방하면서 후백제, 후고구려라고 칭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넘어가서 건원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다음 장 149페이지. 자, 건원은 그 후 이제 서남 지방의 각지의 호응을 얻어 전라도, 충청남도 대부분 지역을 점령하고 후백제 왕을 칭하면서 간직을 설치하고요. 국가의 체제를 갖추었고 그 다음에 또 남중국에 5월에 사신을 보내고 일본과 교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를 공격해서 대하성까지 이제 공격을 했죠. 그때 이제 신라는 여러 성을 빼앗고 이때 이제 그 신라의 원조 요청을 받은 그 당시 그 누구야 망건이 그 건원과 싸우다가 패한 전투가 그 유명한 공산 전투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건원은 왕까지 죽이고 돌아왔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경혜왕을 죽이고 이제 경수왕을 세웠고요. 궁예는 국호는 이제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 궁예는 이제 국호를 이제 마진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개 이제 그
강평성, 병구, 뭐 등등, 내봉성 같은 전국 관계를 마련하고요. 이런 등등을 이제 했는데, 나중에 또 국호를 태봉으로 바뀌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을 궁에는 되게 마진, 태봉, 이렇게 이제 바뀌고, 또 연호도 계속 바뀌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건 이제 정부가 약간, 궁예 정부가 좀 불안했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궁예도 이제 외교 관계에서 이제 중국에 여러 번 사신을 보내서 친선 관계를 맺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에 대한 침략도 계속했고, 특히 이제 후백제의 배후인 전라남도 이제 서남해안 수식구를 점령하죠. 여기가 이제 어딜까요? 여기가 나주 지역이죠. 나주 지역. 자, 이때 이제 나주 지역을 점령할 때 이제 활약했던 인물이 왕건이에요. 왕건. 그래서 이제 해상사였던 왕건이 이제 그 나주 지역과 이제 예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쉽게 그 나주 지역의 호족들의 협력을 아래서 그 후백제의 배후였던 이 나주를 점령했다.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러한 후삼국의 정립으로 신라는 왕경 부근의 경상도 일대를 지배할 따름이었으며 시간에 따라서 그것마저 위협을 받기도 했고 이루었고 궁예의 태봉은 918년 왕건에 의해서 고조로 이제 교체됐고 건원이 이제 대군을 이끌고 신라의 서울을 습격하여 경양을 죽이고 대신 경성을 세운 뒤 돌아간 사건이 있을 때 이때 이제 왕건은 신라를 왕을 위로하고 동시에 후백제 군을 공산을 내서 요구를 했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패했죠. 이 공산은 오늘날 팔공산을 얘기해요. 팔공산. 그래서 원래 공산이었다가 여기에 이제 고려태조의 8명의 충신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름을 팔공산이라고 이제 이름을 고쳤던 거죠. 자, 비록 고려군은 패했지만 이를 계기로 고려와 신라는 친선관계를 맺게 되었고, 자, 932년에 신라 경수왕의 촉청으로 고려태조가 직접 신라의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죠. 자, 마침내 그 신라는 935년에 나라를 들어서 고려에 기부를 하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그 완전히 후삼국이 재통이 됐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주로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는 어떤 전투냐면 거기 후삼국 관련된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의 전투도 있죠. 나주 전투니 공산 전투니 안동 전투니 그런 전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약간 순서대로 찾아갖고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상가의 변화를 이제 보는데 요거 이제 보기 전에 잠깐 문화 부분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그 리베르 거기 전환길 노트 서브 노트를 이제 보고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통로에서 찾아가지고 볼게요. 자, 그러면 그 전환길 합격생 필기 노트를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고대 문화사 보면 이제 그 한자가 철기 시대부터 이제 사용됐고요. 붓이 발견되는데 이게 붓이 창호 다오리 유적지가 이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요 다오리 유적지 이제 붓이 발견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 고구려는 수도에 태학을 설치하고 지방에 경당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제는 삭택 지적비에서 이제 어떤 도교적인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다음 오경 박사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이제 백제의 이제 한문학 수준을 잘 알 수 있는 게 계도한 국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도한 국서 자체가 상당히 뭐냐면 중요한 내용이니까 파악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 유교 경전 학습은 이제 서로 간에 두 하랑이 약속한 임신서기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두의 국서 내용인데 그 위두의 국서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던 거야. 그래서 내문왕 때 전신의 왕에게 그 뭐냐면 위두가 와서 국서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위견을 얘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위두가 이제 간 것은 최초로 중국과 교육한 내용이었다. 예전에 이게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는 국학 있고 그래서 신문학 때 만들어졌죠. 유교 이념을 표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뭐 명칭이 좀 몇 개 바뀌었다.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 이제 국학이나 독서상품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험문이 나왔어요.
근데 요때는 그렇게 먹혀들지 못했어. 왜냐면 진골귀족들의 어떤 반발 때문에 먹혀들지 못했죠. 이게 이제 시험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삼국이 각기 역사를 펼쳐냈지만 현존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문진이 이제 신집을 만들었고, 그다음 백제가 이제 고흥이 서경을 만들었고, 거치부의 국사를 만들었지만 그 편찬하진 않았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국력 가시용이나 왕권 강화용으로 쓰였고요. 그렇지만 후대에 이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1차 사료선 쓰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시대 유학을 보면 진고에도 대표적인 사람이 김대문이에요. 이 김대문은 이제 한왕세기, 고승전, 한상기, 계림작전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이제 그 신라 문화의 주체적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게 이제 기출문이 나왔던 거죠. 자, 근데 이제 이에 반해 육두품은 그 김대문과 달리 신라 문화를 존중하는 것보다는 어떤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수나 최천 같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인데 강수는 대가야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외교 문서 작성을 상당히 능숙했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그 내용 중에 답서린기서라는 게 있어요. 서린기에게 답하다. 그래서 이 삼국사기에 남아있는 내용인데 지금까지도 상당히 유명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설총은 신문왕에게 하왕계를 제시했다. 예. 그리고 이제 유교 경제의 조예가 깊었고 이들 정리해서 학문 교육에 크게 공헌했다. 그래서 설총이 하왕계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냐면 상당히 도덕적인 측면으로 구성돼 있어. 도덕적 윤리적 측면으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초기 유학들의 특징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데요. 초창기 때는 삼국시대 때 유학들은 정치 이념보다는 도덕적 윤리적 측면이 되게 강해요. 이런 것들이. 자, 정치 이념으로서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것은 언제냐면 고려시대 때야. 그래서 삼국시대 때 유학은 도덕 윤리적인 거고 정치 이념은 하나의 그냥 포방에 불과했다. 그렇죠. 본격적으로 정치 이념을 도입한 거는 그 고려 때부터고요. 이것이 안전히 정착돼서 이제 불교를 제치기 시작한 건 조선 넘어와서죠. 자, 그 다음에 최치우는 도당 유학생으로서 요번에 이제 시험 나온 어디 합격했죠? 빈공과에 합격했죠. 빈공과에. 예. 그래서 이제 빈공과에 합격을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이제 책들 보면 개헌필경, 제한역대적 등등 이런 것들인데 토황소 경문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개헌필경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문집이고요. 제한영도록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그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삼국사기나 이런 데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이. 그리고 토황소 경문은 되게 유명하죠. 요거 향소를 토벌할 때 쓴 경문이다. 자, 그 개혁한 10여 개조를 이제 그 진성호한테 제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시대 때 그 내용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불교예요. 불교. 네, 불교. 그래서 삼국의 불교와 통일신라 불교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먼저 삼국의 불교를 보면 왕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고대 시대 때 고구려는 전진후부터 이제 순도가 수용됐고요. 백제는 동지는 때 마라나타가 이제 수용했다고 해요. 침노왕 때. 근데 신라가 이제 좀 볼 건데, 신라는 버풍왕 때 2차 도내 순교 공인되기 이전부터 기록해 보면 그 당시 수용은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인정은 못 받았죠. 그러다가 버풍왕 때 2차 도내 순교 공인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라는 불교를 수용하는데 제일 반발이 많았어요. 그건 아직까지 신라 사회가 좀 후진적이었고 그 당시 약간 미신적 경향, 이런 샤머니즘 경향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신라 불교도 이제 수용할 때 그들과 타협하면서 수용했죠. 대표적인 신불스파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특강 이제 강독하면서 좀 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삼국의 불교의 역할을 보면 이제 새로운 국가 정신이나 확립에 크게 기여했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원강의 세속오계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교가 이제 도입할 때 불교만 도입된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도입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림, 해야, 그 다음 건축 양식 이런 것도 같이 도입되죠. 그래서 새로운 문화 창출에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제 왕권 강화에 크게 기여했는데 이걸 제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왕죽불 사상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왕주분은 왕이 붙여난 뜻이죠. 그래서 이 신라 같은 경우에는 한때 그 변명, 그러니까 부처가 쓰는 이제 불교에 쓰는 법명을 왕의 칭호로 사용했어요. 버프왕이나 진흥왕이나 진지, 진평, 뭐 성덕, 진덕 이거 다 법명이죠. 예. 그래서 법명을 사용했다 왕호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좀 약간 신라 불교의 특징을 좀 볼 텐데, 자 호국 불교적 성격이 강했죠. 그래서 항용사 구축목탑, 백제간의 팔간의 행사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흥왕 때 그 당시 승려 회당을 국토 삼고 그 안에 주통, 군통 같은 교단을 조직을 했다. 예. 자, 근데 이 교단 조직이 끝나는 게 아니라 행정 조직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고대 시대 때는 이 교단을 만들고 나서 그걸 또 행정 조직과 연결시켜갖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자, 걔는 이제 그 당시 승려 자체가 지식인이기 때문에 이 특별한 관리가 없는 그 지방에서는 일종의 관리 역할도 같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도교를 보죠. 도교는 이제 뭐 대표적인 유물 유적만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되는데, 강서고분의 사신도, 네,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연개소문이 장려했다. 왜 연개소문이 장려했냐면 그 당시 불교 세력들이 너무 크고 불교를 매기는 기족 세력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들 견제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지문덕의 오원식에도 이 도덕경 내용이 반영됐다. 그래서 지조원 운지, 그냥 뭐 여기에서 끝내고 만족하고 돌아가라 이런 내용들은 이제 도교적 세관이 반영됐다는 거죠. 자, 백제는 산수문이 벌돈이나 그다음 금동대학로, 무용왕릉 지석,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는데 특히 눈여볼 게 금동대학로예요. 그래서 금동대학로는 그 최근에 1990년대에 발견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보면 도교의 어떤 사상들이 반영된 조각품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무능왕릉인데 무능왕릉 지석이라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그 지석은 좀 약간 틀려요. 지석은 그 무능왕릉의 업적 같은 것들을 이제 무능왕릉이 죽을 때 언제 어떻게 죽었느냐 이런 내용들 구성되어 있고, 이거는 지석이 아니라 매직건이라고 볼 수 있죠. 매직건. 그 뒤에 있는 지석이 아니라 매직건. 그래서 토지신의 제사 기록, 토지신의 어떤 그 땅을 매매하는 기록이나 이런 내용이 매직건에 있어요. 매직건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한왕도,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무의자연스러운 신선사정이 반영됐고요. 자, 뭐 그 외에도 이제 등등이 없는데, 밑에 조선시대에 이제 좀 보면 소각서가 있죠. 이건 외워두셔야겠죠. 이거 왜 외워두시냐면 조광조의 개혁정치와 관련돼갖고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조광조가 이걸 폐지하자고 주장해가지고 소각서가 폐지됐죠. 예,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불교 사상의 발달에서 통일신라 승려 비교 쭉 해볼게요. 자, 통일신라 시대 때는 두 명의 승려들 외워두시면 돼요. 원효하고 위상. 항상 이게 나오는 거죠. 원효와 위상은. 그래서 이제 원효는 주로 이제 무열왕, 문왕 때 주로 활동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육두분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공헌을 보면 일단 이 사람은 불교를 대중화시켰다는 거. 여기. 그래서 불교를 어떤 식으로 대중화시켰다? 나무 아미타불 간세음보살. 그래서 그 아미타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불교를 대중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아미타 신앙은 크게 볼 때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정토 신앙에 속하죠. 그래서 이게 좀 틀린 게 있는데 정토종을 보급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뭐죠? 정토 신앙을 보급했다라는 것이 정확한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정토종 자체가 성립이 안 됐어요. 신앙 자체가 널리 유포된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이제 그 일신사상, 하쟁사상을 통해서 불교 간의 어떤 종파의 갈등을 해결했고,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그 공유 논쟁 있죠. 공유 논쟁을 해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일심사상과 하쟁사상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하쟁사상이 좀 약간 큰 개념이고요. 일신사상은 공유 논쟁에 한정돼 갖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간형 그 유식론하고 공간학파의 어떤 대립 과정 이런 것들 인식론을 해결했다. 그래서 이제 이 원효를 한번 살펴봤고, 자, 위상은 이 사람은 진골 출신이죠. 그래가지고 하엄사상을 통해서 모든 걸 포용시키려 했죠.
그래서 모든 만물의 상호 이존 관계를 강조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 있죠. 일찍다 다지기요. 하나는 곧 만물이요, 만물은 하나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로 기일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다지기를 또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를 기일하는데 그 하나라는 것은 누굴 상징하고 있죠? 왕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전제 왕권에 강하게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상의 사상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위상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그가 쓴 책이에요. 이게 뭘까요? 하엄이 쓴 법궤도야. 그래서 하엄 사상을 요 책을 글씨와 그림으로 요약해 놓은 거야. 하엄이 쓴 법궤도.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사람들 보면 해초라는 사람이 있는데 해초는 왕훈청축 국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인도와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의 풍습을 그려놓은 건데 나중에 이제 프랑스 학자 페리오가 중앙에서 발견했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출에 예문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왕훈청축 국전. 예. 자, 그 다음에 원칙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문무왕 때 이제 건너와서 당나라 현장에게 유식불교를 배웠죠. 그래서 당나라 그 승려였던 구기와 이제 논쟁을 했고, 그 독자적인 유식학자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의 이제 그 제자들이 나중에 신라 건너와가지고 법상종을 성립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죠. 자, 바레 불교는 고구려의 불교를 계승했어요. 예, 그래서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선종을 볼게요. 선종은 통일 전후로 이제 전래돼서 이제 하대 때 널리 확대됐죠. 그래서 이제 참선을 강조했고요. 실천적 성향이 강했고요. 그 다음에 선종 구성을 개척해서 호적세력과 결탁했고 반신라적 경향을 보였다. 자, 그 다음에 풍수지휘서 같은 경우에는 그 신라하대 도손이 당행에서 이제 전례를 했고 산세와 수세를 살펴서 도읍이나 주택, 묘지를 선정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또 풍수지휘서는 또 뭐냐면 뭐와 연결됐죠? 도참사상과 연결돼요. 풍수도참. 그래서 저 각계 이제 후삼국 시대 때 신라 말기 때 자기 호족들 이제 뭐냐면 거기에 왕이 된다, 호족들이 왕이 된다는 식으로 해갖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지역과 연결시키면서 경주 중심의 지위 개념을 벗어나 다른 지방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됐고요. 자, 이걸 계기로 해갖고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부분을 보면 거기 뭐 첨성대가 있어요. 성덕여왕 때 동양 가장 오래된 천문대고, 그 다음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천문 학이 되게 발달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고구려의 천문도가 조선 태조 때 발견됐죠. 그래서 그걸 이제 뜯어고쳤고 약간 수정해서 만든 것이 청상열차 분야지도예요. 이거 외워두세요. 예전에도 기출에 나왔던 거죠. 청상열차 분야지도. 요걸 통해서 조선 왕조의 건국의 어떤 개국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마련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면 목판 인쇄술이 보여요. 우리나라 최초의 목판 인쇄술이 뭘까요? 무구정강 대다라리경. 이것도 외워두셔야겠죠? 그래서 당나무로 만든 우수한 제시술이 발달한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존하는 최고의 목판 인쇄물이다. 세계 최초로. 그래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 고분 보죠. 고분도 시험 문제 예전에 객관식 때 한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최근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봐줄 필요는 있어요. 자, 고구려 초창기 무덤은 무슨 무덤이죠? 돌무지 무덤이야. 돌무지 무덤. 예. 그래서 이제 돌을 정밀하게 쌓아 올린 무덤인데 주로 이런 그 만주 지방 지역에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돌무지 무덤이 여기는 좀 약간 생략됐는데 이게 이제 돌무지 무덤이 발전된 것이 뭐냐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에요. 계단식 돌무지 무덤 같은 경우에는 그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 중간에 이제 뭐냐면 간을 놓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 그리고 그 계단식 돌무지 그 무덤을 더 발전된 것이 뭐냐면 계단식 돌무지 돌방 무덤이야. 예. 이건 7층으로 구성되어 있죠. 계단식 돌무지 돌방 무덤이에요.
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장군총이죠. 장수왕의 무덤이라고 이제 추정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7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 제 그 세 번째 그 단에 방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부부 합장로도 있고, 중국식 방이 형성된 무덤 형태가 계단식 돌무지 돌방 무덤이야. 예. 그래서 제일 발달된 무덤 형태죠. 그러다가 이제 후기 때 들어가면 돌무지 무덤 형태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굴식 돌방 무덤 형태가 등장해요. 예. 그래서 이걸 행렬식 석실분이라고 하죠. 행렬식 석실분.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방을 만든 다음에 앞에 연돌 두고 입구를 두고 거기에 문을 이제 달아요. 그래서 부부 합장묘죠. 그래서 남편이 먼저 죽으면 간을 여기에다 넣고 배치시킨 다음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부인이 죽으면 또 열고 그 옆에 간을 배치시켜. 그리고 나서 완전히 닫아버려요. 예. 그래서 구이식 돌방 무덤이고 중국의 영향을 받았죠. 근데 중국하고 좀 다른 게 중국은 벽돌로 만들었죠. 벽돌 무덤 형태인데 소재가 우리나라는 뭘로 화강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식 돌방 무덤은 도굴이 되게 용이해요. 예. 그리고 구식 돌방 무덤 방이 있기 때문에 뭐도 있죠? 벽화가 있어, 벽화. 그래갖고 이제 뭐 각적 중에는 신음도가 있고 무역 중에 무용도, 수육도.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그 당시 고구려인들의 생활 풍습 같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한국사 능력 기출 문제에 나왔던 게 뭐냐면 고구려 벽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또 얘기를 하죠. 백제를 보면 백제 초창기 무덤은 그 계단식 돌무지 무덤은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4세기 후반 때 등장한 거고 대개 백제식 그 초창기 무덤은 토광모예요. 토광모. 토광모는 널무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무덤 형태야. 그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간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봉토를 만드는 형태 있죠. 이게 이제 토광모, 그 다음 널무덤 그런 건데 문제는 이제 토광모라는 것 자체가 그 언어 계통이 부여 계통이에요. 부여 계통. 맥쪽의 무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고구려와 관련돼 갖고 이제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백제 지배세력들을 그때 부정할 때 초창기 무덤은 토광모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구려 내용이 아니라 부여 계통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이제 고구려 백제와 이제 연결시킬 때 항상 얘기 나온 게 뭐와 연결시키냐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거든요. 예. 근데 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4세기 후반 때 갑자기 등장했어요. 초창기 때 무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여튼 교과서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교과서에서는 백제 건국세력들이 고구려 같은 계통이다. 이런 식으로 할 때 계단식 돌무지 무덤을 예를 들고 있죠. 그 다음에 웅진 시대 때 그 양나라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벽돌 무덤을 만들었죠. 웅진 시대 때 주요 형태는 굴식 돌방 무덤이었는데 가끔 송상리 고분군에 벽돌 무덤이 있어요. 벽돌 무덤 두 개가 있죠. 뭐가 뭘까요? 송상리 6호분하고 7호분이라고 하는데 문형왕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6호분은 이제 벽화가 있고요. 문흥왕릉은 벽화가 없어요.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문흥왕릉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그 안에 지석, 매직건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있죠. 그래서 고대 시대 때 최초로 그 무덤의 주인공을 알 수 있는 그 내용이 나왔어 지석에. 그래서 이런 사마왕,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라는 그 내용이 지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뭐라고 하냐 문흥왕릉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최초로 고대 시대 때 그 주인의 무덤을 알 수 있는 그 내용이 이제 문흥왕릉에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문흥왕릉과 관련돼 갖고는 교과서에 되게 많이 나와요. 이 부분이 이거는 교과서 볼 때 이제 좀 보고 자 사배 시대 때는 굴식 돌방 무덤이고 능상리 고분군이요. 그리고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약간 이게 그 약간 특징적인 내용들을 좀 약간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는 건데 가끔씩 정리한 거 보면 웅진 시대 때는 벽돌 무덤이 주가 아니에요. 이거는 벽돌 무덤은 주가 아니고 굴식 돌방 무덤이 주예요. 송상리 고분과 마찬가지로 능산리 고분과 마찬가지로. 근데 다만 벽돌 무덤이 특이하기 때문에 여기 적어놓은 거예요. 두 개가 있어요. 벽돌 무덤이. 자,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통일전에는 돌무지 덜련 무덤이죠. 그래서 덜련 무덤은 목간이 있고 또 목간을 둘러싸인 목각이 있어요. 그 목각에는 뭘 집어넣죠? 부장품을 집어넣죠. 그리고 봉투를 이제 거기 위에다가 이제 또 돌을 쌓고 그 위에다 큰 봉투를 쌓는데 그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라의 대왕릉 가보시면 되게 큰 무덤도 있죠. 그러니까 이 무덤은 방 형태가 된 게 아니라 간이고 그 위에 큰 봉투를 쌓았기 때문에 도굴이 불가능해. 원총적으로. 예전에 한번 그거 이제 그 고분군을 한번 파헤쳤는데 그 포크레인 작업을 한 달 동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들어가고 도굴하기는 불가능한 구조야. 사람한테 발각이 되니까. 자, 그래갖고 이제 그 발각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많냐면 그 부장품들이 많아요. 부장품들이.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천마총이 해서 천마도가 그려져 있고요. 호우총에서 호우가 발견됐죠. 그 고구식 호우. 그리고 이제 여기 벽화가 없죠. 왜냐하면 방이 아니고 간이나 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벽화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마도도 벽화는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 후에 이제는 이제 불교식 화장이 유행했고, 그 다음에 또 신라도 마찬가지로 구유식 돌방 무덤을 받아들였다.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둘레도의 12지상을 조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 대표는 김유신의 장군 무덤이나 원성왕릉, 흥동왕릉 이런 것들인데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든 무덤 형태가 고려나 조선시대까지 계속 가요. 이 기본적인 형태가. 자, 그 다음 발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무덤 두 개가 있죠. 정해공주 모지하고 정해공주 모지예요. 그래서 정해공주 모지는 구식 돌방 무덤으로서 그 당시 있고, 그 다음 정해공주 모지는 당나라 영향을 받아서 벽돌 무덤이 중국에 영향을 받아갖고. 자, 그래갖고 있는데 이런 특징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공통점도 있어요. 둘 다 사륜 변전체나 모지석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과 예술인데 여기는 볼 필요 없지만 탑 중심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탑을 중심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 고고의 건축은 안압궁이라는 게 있어요. 안압궁. 이거 외워두세요. 이거는 중학교 예전에 한번 작년에 교과서 보니까 안압궁성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양성만 생각하는데 평양성은 장수왕 때 만들어지지 않았던 걸 알고 있죠? 언제 만들어졌죠? 이거는 평화왕 때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창기 때 수도는 평양 지역에 있는 그 성은 안압궁성이에요. 네, 안압궁성이고 그 위에 대성산성 이렇게 해갖고 산성 평저성 체제고요. 평양성은 나중에 만들어질 거야. 평화왕 때. 자, 고구려는 그 목탑 중심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문제는 현존한 게 없어. 목탑 턱만 있어. 그리고 이제 불상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영가 7년명 금동 여대 입상 있죠. 되게 유명하죠. 여기서 영가 7년은 뭐냐면 전진 있죠. 전진의 연호가 영가였어요. 그러니까 영가 7년에 만든 금동으로 만든 금동이 뭐예요? 동인데 기본적으로 동인데 거기에 뭘 입힌 거죠? 금을 입힌 거야. 이게 금동이거든요. 그래서 서 있는 입상, 열애상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북조의 양식을 영향받았다.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개토 대왕 비문이 있죠. 요거 서해로서 되게 유명해요. 이거는 내용도 중요한데 서해도 뭐 유명하냐? 이게 강개토 대왕이 해서체로 적혀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글자가 해서체죠. 그 전당에 예서체로 적혀 있어요. 예서체. 그러니까 예서체는 상당히 뭐냐면 그 한문의 아름다운 미, 예술적인 것을 강조할 때 썼던 거거든요. 자,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 건축 양식을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익산 미륵사지 석탑하고 부여 정립사지 오층 석탑은 꼭 외워두셔야죠. 이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자,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기본적인 석탑이지만 무슨 양식이 같이 있죠? 목탑 양식이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석탑으로 만들어졌지만 목탑 양식은 이제 바탕으로 했다. 자지는 석탑이지만 목탑 양식을 했고 현존 존재하는 최고의 그 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부여 정립사지 5층 석탑은 요게 왜 또 유명하냐면 이거는 소정방이 백제 정복을 하고 나서 그 사실들을 이제 비석에 새기지 않고 어디에 새겼냐면 부여 정립사지 5층 석탑 그 밑에다 적어놨어.
그래서 그 당시 당이 백제를 평탄했다, 점령했다. 그 내용을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백제를 평정해서 기록한 탑 해갖고 평제탑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맞지 않죠? 이건 누구 입장에 본 거야? 중국의 입장에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평제탑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부여 정립사집 오춘석탑이라고 해요. 이것도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는데 부여 정립사집 오춘석탑은 이건 석탑이죠. 그리고 석탑 양식을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다만 약간 목탑 양식이 가미된 거야. 목탑 양식이. 그래서 앞에 있는 익산 미륵사시 석탑은 석탑이지만 기본적인 골고루 목탑 양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부여 정립사시 오춘석탑은 기본적으로 석탑 양식이에요. 그렇지만 약간 목탑 양식이 가미됐다. 그래서 이제 둘 다 비교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불상에 보면 선산 마의 삼존불 있죠. 외워두셔야겠죠 이거. 왜 외워두셔야겠냐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야. 그 칠지도 그림하고 같이 나왔죠? 그 칠지도하고 선산 마의 삼존불 나온 다음에 이게 어느 나라 거냐? 백제. 지금 보면 되게 유치해요. 그 시험 문제 보면 상당히 유치한데 막상 이거 내놓고 이게 뭐냐 물어보면 못 쓸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아. 어딘데 뭔가 많은데 정확한 명칭이 해주세요. 선산 마의 삼존불. 예. 자, 그 다음에 신라에 보면 항룡사가 되게 유명하죠. 항룡사 구축목탑. 항룡사 구축목탑 성동강 때 만들었죠. 한 탑마다 각 민족을 상징을 하죠. 언제 소실됐죠? 몽고족 침입 때 소실됐어요. 자, 그 다음에 분황사탑을 만들었죠. 그래서 요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벽돌 모양을 만들었는데 벽돌로 만든 건 아니에요. 돌을 깎아서 벽돌로 만든 거야. 이걸 모전석탑이라고 하죠. 모전석탑. 석탑은 석탑인데 돌을 깎아서 마치 벽돌처럼 만들어갖고 썼어. 예. 그래서 이걸 모전석탑이야. 그렇지만 벽돌 석탑은 아니에요. 예. 전탑은 아니죠. 전탑은. 자, 참고로 우리나라는 탑을 만들 때 물론 목탑도 있지만 주로 뭘까요? 석탑이에요. 석탑. 석탑. 무덤이나 이런 것도 막 돌을 깎아갖고 그걸 만들어. 탑도 그렇지만 돌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일본은 뭘 만들까요? 얘는 목탑 중심으로 만들어요. 목탑 중심. 그리고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중국은 전탑 중심이죠. 전탑 중심. 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신라의 이제 그림문 중에 천마도가 있어.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랬죠. 마을 탈 때 이제 그 밑에 그 물 같은 걸 튀기는 걸 방지하기 위한 장리예요. 그 밑에 이제 마을 탈 때 밑에 까는 장리인데 이거는 벽화가 아니다. 천마도.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보면 뭐 불국사, 석굴암 이런 것들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오는데 예전에 나올 때 이제 이 불국사 석굴암 왜 나오냐면 경도왕의 하나 정책과 관련돼 갖고 나왔어요. 경도왕의 업적과 관련돼 갖고 그래갖고 이제 불국사 석굴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참고로 지금 석굴암은 불국사의 암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 좀 석굴암이 아니라 석굴사였어요. 독립사찰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규모가 이제 축소되면서 지금은 석굴암으로 이제 격화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의 전반적인 탑 모양은 삼측성탑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삼측성탑이고 대표적인 탑이 석가탑 석가탑, 다보탑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 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경성이 당나라 장안성을 모방을 했다.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이불병자 불상이죠. 이거 외워두셔야죠. 그래서 그 발해의 그 불상은 불교는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양식이 이불병자 불상 두 명의 부처가 나란히 있죠. 네, 이거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고대 문화의 일본 전파는 좀 그냥 각자 보세요. 이거 은근히 좀 중요하긴 하는데 인구에서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거의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이제 보고 자, 그다음 중세 문화사 부분은 나중에 이제 또 할 때 하고 이제 여기에서는 통론 내용을 다시 돌아와서 그 뭐냐면 강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고대 문화 부분을 볼게요. 제가 이제 그 아까 강독할 때 고대 문화 부분을 빼먹고 이제 했는데 이제 요거 했으니까 이제 고대 문화를 쭉 할게요. 고대 문화하고 통일신라 문화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또 까먹었는데 국사지도서하고 그 교과서 내용을 사회문화나 이런 걸 넘어간 사회경제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읽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할 거예요. 문화사고요. 자, 그럼 보면 앞부분은 뭐 그냥 초창기 때는 삼국시대 초창기 때는 그 조상신이나 자연신을 숭배했다, 뭐 샤머니즘 있다, 등등 그런 내용이 있어요. 볼 건 없고요. 그렇지만 삼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 뭔가 통일된 이념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불교를 이제 한국이 수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때 이제 불교 수용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읽어볼게요. 자, 그 108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터 읽죠. 불교는 삼국이 고대 국가로 발전하여 있던 시기에 전래되었다. 고구려는 372년 소수리 왕 때 전진에서 그 승려 순도가 불상과 불교를 정했고요. 그래서 전진하고 고구려 사이가 상당히 좋았어요. 네, 여기에서 이제 이 전진을 통해서 불교를 도입을 했고, 참고로 전진 전후로 해갖고 뭐가 있었죠? 전현 후현이 있었죠. 그 모용시 세력들이 세운. 근데 모용시 세력들은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 고구려하고는. 근데 이제 중간에 껴있던 전진하고는 사이가 좋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북방불교 이런 것들 수용했고, 백제는 주로 강남 쪽에서 수용했죠. 침루왕 때 동진으로부터 마라나타가 불교를 전했고요. 신라는 좀 늦게 이제 눌지왕 때 기록에 보면 고구려부터 승려 무코자라는 사람이 일선 지방의 모래 집에 와갖고 전도했다고 했지만 그 기록만 그렇게 돼 있어. 네. 여기 무코자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그 얼굴 색깔을 이제 표현한 것 같아요. 무코라는 것은 얼굴이 검은쩍쩍한 오랑캐란 뜻이야. 그러니까 한국인은 아닌 것 같고 어디 동남아시아 계통 그런 사람은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자, 또 기록에 보면 이제 소지왕 때 아도가 와서 전도했고 527년에 2차돈이 순교를 함으로써 비로소 공인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들어왔지만 공인을 못하고 계속 이제 있다가 법후왕 때 공인됐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고구려 백제는 전진이나 동진의 국가적 사조를 통해 불교가 전래되었고 왕실의 한영을 받아 수용됐지만 신라는 민간으로부터 전도가 시작됐고 종래 그 민간 신앙들 보수적 귀족 세력들 반대로 100년의 박해를 받은 뒤에 수용했어요. 불교가 그 신라에서 들어올 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신라의 불교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신불융합적인 스팝적인 신불스팝이라는 것은 예전에 그 종교와 토속신과 그 다음에 부처가 서로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거야. 신불스팝.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거는 나중에 특강할 때 좀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의 불교 수용은 왕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공통된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뭐 원시조교와 시족신을 대신해서 불교가 뭐 고대 국가의 이론적 사상적 지지를 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 넘어갈게요. 자, 왕실의 불교 장르는 불교와 이건 허국신앙적인 어떤 성격을 띠게 된다. 그래서 이제 기록에 보면 이게 뭐냐 삼국시대 혹사상을 대표하는 게 인왕경인데, 그래서 인왕경을 읽는 그 법회가 백자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인왕경을 읽고 몇 번 읽으면 그 백자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국난의 위기가 극복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리고 백제 문왕은 왕흥사를 지었고, 그 다음에 신라의 진왕이 항릉사를 짓고, 그리고 거기에다 나중에 성동왕 때 국충목탑까지 올리죠. 자, 이런 것도 호국불교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원강이 세속 5개. 이것도 이제 국가에 대한 충성과 전쟁에서 무태를 강조한 것도 호국적 성격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불교 자체는 살생을 금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승전을 내세우거나 무태를 강조하는 것은 불교적 무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불교가 이런 것을 주장했던 것은 그 호국불교적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구려의 그 불교는
대승불교는 삼론종이 크게 발달했는데 승랑은 중국에 가서 중국의 삼론종 3대가 됐고요. 해강과 도진이 일본에 삼론을 전하였다. 이것도 좀 외워두세요. 예전에 객관식 기출 때 잠깐 언급했어요. 예. 자, 그러다만 이제 고려나 고구려 말기 때 열반종이 흥하여 그 보덕이 이들 백제에 전하고 신라 불교에 영향을 줬다. 그러나부터가 좀 약간 반대된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뭐가 빠졌냐면 나중에 영계소문이 불교를 견제하기 위해서 뭘 받아들였다고 했죠? 도교를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반발해서 열반종이 만들어진 거야. 열반종이. 그래서 이 보덕이 열반종이 만들었고 고구려 탄압을 받으니까 어디로 간 거야? 백제로 간 거야. 그래서 이 그러나는 뒤에는 영계소문이 뭐냐면 도교를 수용하니까 열반종이 흥했다. 이 내용인데 고구려의 그 도교 수용 부분이 빠진 거예요. 여기 문맥상. 그래야지 맞아요. 여기 들어가야지. 자, 백제에서는 겸입이 그래서 이게 이비후 있죠? 경이후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이도에 가서 구법을 이제 하고 요게 상당히 중요한데 예전에는 되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불교 경전을 가지고 올 때 어디를 통해서 가져왔죠? 중국에서 가져왔죠. 한어 불경을 가져온 거야. 근데 이거는 뭐냐면 산스크리트 불경을 가져온 거야. 직접 번역을 한 거죠. 오분열 같은 것들을 번역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게 기출문에 나왔어요. 중국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인도에서 직접 범어 경전을 가지고 와서 그 인도 승려들과 함께 같이 번역을 했어요. 그만큼 불교 이해가 중국을 통해서 한번 걸려진 게 아니라 인도를 통해서 직접 이제 들어와서 직접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세웠냐면 계율종을 세웠어. 계율종. 계율종은 백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원래는 중국에 있었죠. 원래 중국에는 율종이라고 해요. 율종. 율종이라고 하는데 계율종, 율종 우리나라는 그렇게 부르는데 율종은 상당히 중요해. 삼국이 다 율종을 세웠어요. 계율종이나 율종을. 왜냐면 이 계율종은 뭘 강조하는 거죠? 불교 교단 내에 보면 율을 강조해. 율이란 건 뭐냐면 일종의 법규를 말하는 거죠. 불교 교단 내 법규.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강조함으로써 상당히 이제 그 강조한 종류가 계율종인데 이거는 꼭 이제 뭐냐면 뭐와 연결되냐면 불교의 이제 불법 법규들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를 경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삼국이 이 계율종을 되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자, 성왕 때는 노지사치에게는 불상과 불교를 일본에 전했고요. 그다음 무왕 때는 강릉이 불교와 천문지, 엽본, 둔갑, 방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했는데 자 이렇게 불교와 관련된 내용도 일본에 전달됐던 것이 딱 보면 성왕이나 무왕 때죠. 자 이때는 일본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맺었는데 그때 백제가 이제 군사력이 약간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의 용병 군사를 빌리고 나서 그 대가도 뭐냐면 불교나 여러 가지 천문학이나 기술 같은 것들 뭐냐면 일본한테 전달해 줬어요. 자, 이런 거 연결시켜서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신라 불교는 고구려 백제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는데 진흥왕 때 이제 고구려 승려 해당이 그때 이제 고구려에서 6세기 때니까 4분이 나왔죠. 그래갖고 추군기하고 세군기가 막 싸우고 자기들끼리 막 싸웠잖아요. 그래서 그 틈을 이제 그 틈에 혼란한 틈을 타서 해당이라는 이제 승려가 신라 와서 국통이 됐어. 그래서 교단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평왕 때는 수에서 도한 원강이 성실동 열반종이 전했고 자장이 계율종이 개창했고요. 그래서 대국통을 통해 신라 불교를 총괄했다. 그리고 불교 고단을 조직하고 국통화돼 주통, 궁통 등 승관을 설치하여 국가 불교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가 불교 교단을 정비하고 통제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이제 주통, 궁통 이런 것들 불교 교단 조직은 그 당시 뭘로 또 이용을 했죠? 행정 조직으로 이용했어. 행정 조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유학의 발달 보죠. 자, 유학은 이제 초창기 때부터 전달됐다고 보고 있어요. 뭐 한자가 사용되고 이런 것들 볼 때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그 소수유왕 때 태학을 세워서 이제 귀족자제를 교육했고 후기 때는 뭘 설치하냐면 경당이 나는 사학을 만들어줬다고 하죠. 그래서 평민 자제들에게
경전과 궁수를 가르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내용들 뒤에 있으니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고구려에서 이제 국사 편찬 사업을 하죠. 고구려 초에는 국초에는 유기백건을 만들었다고. 유기백건. 그랬지만 나중에 영양왕 때 태학박사 이문진이 이 유기백건을 추려서 신집 5권을 뭐냐면 지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유기나 신집은 지금 남아있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1차 사전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백제를 보죠. 백제는 일찍부터 한학이 발달돼 있고 근초왕 때 박사 공이 하여금 국사의 서기를 편찬했다고 했죠. 서기. 예. 자, 이 무렵도 아직기와 박사 왕이 일본에 가서 한학을 이제 이렇게 전했댔는데 아마 이제 이 아직기 왕인 고웅 이런 사람은 백제 계통보다는 그 한인 계통, 중국 계통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학자들이. 그 당시 백제는 중국 사람들이 되게 좀 많았어. 왜냐하면 낭랑 대방이 망하고 나서 상당수가 어디로 넘어왔냐면 백제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 백제가 이들을 수용해서 중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누구한테도 또 알려줬어요. 일본한테도 알려줬어.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좀 보세요. 또 박사의 존재는 교육기관이 있으면 알 수 있다. 그래서 고대시대 때는 박사라는 게 있었죠. 한무제가 뭐 오경 박사 이런 것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 분야의 그 특출난 사람들 이제 박사라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당수에 의하면 백제, 오경과 사등 서적이 널리 익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명문장 중에 하나가 개동왕 국서 내용, 상당히 명문이었고, 그 다음에 부유에서 이제 사택 지적 비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택 지적이라는 건 사택은 사시를 얘기하고요. 지적은 이름을 얘기죠. 그러니까 사택 지적이라는 사람이 쓴 그 비문이 있어. 거기에는 노장 사상이 반영돼 있다. 자, 그 다음 백제 국사 편찬은 전수함과 같이 고흥의 서기를 편찬했고, 자, 일본의 사선이 일본 서기에 백제 삼서라는 게 있어요. 백제 삼서. 백제 삼서는 되게 유명하죠, 이게. 삼서인데, 자, 백제기, 백제봉기, 백제심찬이 있어요. 백제기는 한성시대 때 기록을 썼던 거고, 백제봉기는 웅진시대 때, 백제심참은 그 사비시대 때 기록을 쓴 건데, 이게 원본이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백제도 자체적인 역사서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 왜 남아있는 게 없을까요? 신라와 당나라가 공격할 때 백제 역사서를 다 없앴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그냥 반영됐냐면 일본서기에. 그래서 일본서기에 보면 백제에 관련된 내용이 봤죠. 고구려 관련된 내용도 있고 가야 관련된. 그 내용은 그 백제 3세에 있는 내용을 발췌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것을 발췌하고 어떤 식으로 자기식으로 번역을 내는 거죠. 발췌할 때. 예. 그래서 일본서기가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삼국사기에 없는 내용이 일본서기에 되게 많아요. 가야사와 관련된 것도. 그래서 일본서기는 백제에서와 가야사의 중요한 어떤 사료 역할을 한다. 그래서 물론 일본서기 안에 또 왜곡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가려서 읽어야 되겠죠? 자, 신라는 이제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서 한문 사용이 늦었지만 지중왕 때 급속히 확산되어 중국식 왕호와 국호를 정하고 그 다음에 복상제, 상복제를 이제 상복제와 죽음을 정하고 버프왕 때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하게 됐다. 뜻 있고 거기 이제 내용들 보면 이제 뭐 그 신라에서 뭐 그 당시 한가 문학이 발달됐고 등등등 있는데 각자 읽어보세요. 이거는요. 여기 밑에 보면 이제 그 신라의 545년에 거칠부가 뭘 썼죠? 국사를 편찬했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삼국이 역사서를 편찬할 때는 되게 시기적으로 때 제가 강성할 때 역사서 편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또 임신서기서기 내용이 있죠. 그것도 외워 두시겠죠. 자, 94번 보면 하란 두 명이 시경, 상서, 얘기, 춘추전을 읽히고 국가에 대한 충돌을 실천했던 맹세한 내용을 임시서기에 적어놨죠. 그래서 당시 하란도 사상과 한자 사용에 대한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예술품을 보죠. 예술. 자, 예술품은 뭐 그냥 쭉 한번 보면서 읽어볼게요. 자,
삼국의 예술은 정통적인 소박성을 바탕으로 진취적인 고대 국가의 생동감이 있는 건방면에 가미된 것이다. 읽으면서 이런 것들은 시험에 문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나와. 되게 주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건너뛰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고구려 예술, 고급 문화가 대표됐다 해가지고 그 내용이 있는데, 처음에는 고구려 고분은 석총을 만들었죠. 이 석총이 뭐야, 이건? 돌무지 무덤 계통이야. 돌을 쌓아갖고 만든 무덤. 돌무지 계통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석총을 만들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토총을 이제 있어. 토총은 뭐냐면 군식 돌방 무덤이야. 군식 돌방 무덤이 왜 토총이냐면, 원래 이 군식 돌방 무덤은 뭘로 만들었어? 화강으로 만들었죠? 예, 그래서 연도가 있고, 거기에 이제 방이 있고, 방 안에 이렇게 간이 있고, 그 방에는 벽화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토총이 아니라 석총이 되는데 왜 토총이 되냐? 왜 이게 토총이 되냐면, 그 위에 뭘 덮었어요? 흙으로 봉투를 만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토총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게 흙으로 덮었기 때문에. 근데 이에 반해서 돌무지 무덤은 보이는 게 뭐밖에 없어요. 돌밖에 없으니까 석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석총은 이제 아까 얘기처럼 돌무지 군식 돌방 무덤이 제일 잘 만든 건데, 그 중에 장군총이 유명하다. 이 장군총 외에도 뭐가 있냐면 태왕릉이 있어. 여긴 대왕릉이라 적혀 있는데 엄밀하면 태왕릉이야. 태왕릉. 예. 태왕릉이죠. 태왕릉. 그래서 이때 이제 태왕릉이 강개토 대왕비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뭐라고 이제 여기는 강개토 대왕 무덤이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태왕릉과 관련된 내용은 기출문제 예전에 나왔죠. 그래서 한번 기출문제 보면서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톡청은 석재를 널방을 만들고 현실을 만들고 그 위에 봉투를 덮는 분모로서 석청과 달리 그 안에 벽화가 있죠. 왜 벽화가 있죠? 그거는 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토총은 방이 없죠. 그거는요. 자, 그래도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와요. 뭐 쌍용총이나 무용총이나 등등.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고구려인들의 어떤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고구려 불교 미사는 지금까지 전하는 영가 7년면 금동 여대 입상했어요. 자, 이거는 고구려 독특한 개성을 볼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아쉽게도 고구려의 사찰과 탑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 다 불타 없어졌어. 그리고 그 고구려의 탑합, 탑이죠. 탑은 주로 어떤 양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목탑 양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 왜냐면 남아있는 터가 목탑 양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림이나. 자, 백제를 볼게요. 자, 백제의 예술은 불교 미술 중심으로 발달했다. 백제의 건축물은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과 부여의 정립사지 5층 석탑이 유명한데 전자는 목축탑의 양식으로 모방한 거대한 석탑이고요. 호답은 목축탑 형식이 약간 많이 보존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차이가 있죠.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거는 석탑이긴 하지만 목축탑, 목탑 양식이 기본이야. 근데 이거는 그 뒤에 이제 정립사지 5층 석탑은 석탑 양식이지만 거기에 약간 뭐가 가미된 거죠? 목축탑, 목탑 양식 가미된 거야. 이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서산의 이제 불상은 서산의 마의 3종 선불, 뭐 금동 보살 입상 등등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있고, 자, 그 다음에 1993년에 능산이 건물토에서 금동 용봉 달래산 항로, 예, 금동 대항로라고 또 하죠. 그래서 그 금동 용봉 달래산 항로 이것이 이제 발견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서 백제 고분에서 이제 그 서울시대 한성시대 대표적인 그 고분터가 석촌동 지역이 있어요. 석촌동. 그래서 석촌동 알 자체가 뭐예요? 돌로 만들어진 그 동네란 뜻이죠. 왜냐하면 무덤은 이제 그때 돌이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초기에 고구려 양식에 영향을 받은 게 있고 굴식 돌방 무덤 받은 그런 것도 있죠. 웅진 시대는 굴식 돌방 무덤이 주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자로 적으면 행열식 석실문이라고 해요. 파가지고 무덤을 만든 게 아니라
문을 만들어가지고 옆에 지나갈 수 있도록 행자도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행렬식 석실 문이라고 해요. 만약 파면 뭐죠? 이건 수열이죠. 팠기 때문에. 예. 자, 그렇지만 주는 굴식 돌방 무덤이지만 벽돌 무덤도 두 개 있다고 했죠? 뭐가 뭐죠? 무능왕릉하고 성상육후분 그 내용이죠. 자, 그래서 공주 고분은 아직도 소박하고 성상류 고분이죠. 근데 사회 시대는 능상류 고분인데 여기에는 규모가 작지만 축조 기술이 세련된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공주 성상류 육부분과 부여 능상류 고분 등등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편 문흥왕릉에서는 무덤의 주인공에 대한 기록이 지석과 함께 금강포 이게 제가 읽지 못하겠는데 이게 나중에 찾아서 한번 보세요. 예, 공예술이 발달할 수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신라 예술 내용에서 볼 때 건축물들이 쭉 나와 있는데 분황사 석탑 있고 성성단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분황사 석탑은 지금도 남아 있죠. 이 분황사 석탑은 그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모전 석탑이죠. 벽돌로 마치 벽돌로 만든 게 아니라 벽돌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돌을 깎아서 벽돌 모양으로 만든 모전 석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뭐 항룡사 구축 묵탑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 고분에서 돌무지 덜련무덤이 있죠. 예, 그래서 이 돌무지 덜련무덤 구조상 이게 도굴이 되게 어렵다. 이런 내용들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국문화 일본 전수 내용은 각자 읽어보세요.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그 통일신라 시대 때에 이제 뭐냐면 그 문화 부분을 이제 넘어갈게요. 문화 불교 부분을.